자식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난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인생도 그렇게 닫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옥 올해 73입니다. 청주 외곽 허름한 단독주택에 혼자 삽니다.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세상 떠났고 그 뒤론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우리 아들 도연이 뭐 하나 속 썩인 적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괜찮은 직장 들어가고 며느리 미영이도 착한 아이라 참 고마웠어요. 손녀 민서도 벌써 15이 넘었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날씨에 마당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연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엔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오는 애인데 웬일인가 싶었죠. 엄마, 오늘 바람 좀 쐬러 가요. 바람? 어디를? 좋은 데 있어. 요즘 엄마도 답답하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옆에 미영이랑 민서도 따라왔더라고요. 민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어요. 평소에 나만 보면 까르르 웃던 애인데 이상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분위기가 달랐다는 걸. 나는 그저 기분이 좋았어요. 이렇게 셋이서 데리고 나가는 것도 흔치 않으니까요. 괜히 마음이 들떴어요. 혹시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가나 싶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상했습니다. 도연이도 미영이도 말이 없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어디 가는 거냐, 도연아? 조금만 가면 돼, 엄마.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꽃 피는 거리에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차 안은 무겁기만 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 커다란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다운 노인요양병원.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엄마, 요즘 피곤하시잖아요. 여기서 좀 쉬어요. 도연이는 내 손에 작은 가방을 쥐어줬습니다. 그제야 짐이 챙겨져 있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며칠만 계시면 돼요. 검사도 받고 몸도 좀 챙기고. 내 머리가 띵했어요. 무슨 말인지 한참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며칠? 나 멀쩡한데 갑자기 왜 이래? 엄마,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그날도 수도 잠그는 거 잊으셨고 비밀번호도 자꾸 틀리고 위험해요. 도연의 말에 머릿속이 아찔해졌습니다. 며칠 전 설거지하다 물을 틀어놓고 깜빡 잊은 일. 현관 비밀번호도 몇 번 틀렸던 게 생각났어요. 그거 때문인가. 미영이가 그제야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다들 부모님 여기 모셔요. 시설도 좋고 전문의도 계시고. 그 말에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모셔요라는 말 듣기 좋죠. 근데 그게 버린다는 말과 뭐가 다를까요? 나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집에 가면 안 돼? 도연은 고개를 돌리더니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여기 좀 있어줘요. 우리 다 힘들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 그 애가 그런 표정 짓는 걸 처음 봤어요. 엄마, 우리 사정 좀 생각해줘요. 집도 좁고 민서 공부도 중요하고 엄마 혼자 두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게 둘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구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정옥 어머님이시군요.
장기 입소로 접수하셨습니다. 장기 입소? 나는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눈을 피했고 미영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며칠이 아니라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라는 걸. 병실에 들어서자 창밖으로 가족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문이 딱 하고 닫히는 소리. 그 순간 내 인생도 딱 하고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가 정리되는구나.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서 여길 온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장기 입소라는 걸 알고 이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그랬어요. 엄마, 혼자 지내기 힘들잖아. 여기서 장기적으로 몸도 돌보고 우리도 좀 마음 놓자. 도연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이해했어요. 혼자 사는 집이 점점 무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밤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했고 깜빡깜빡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도 걱정됐으니까요. 그래, 조금만 쉬었다 가자. 몸도 챙기고 머리도 쉬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요. 병실에 함께 있는 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기 계신 분들이었어요. 창가 쪽 박 할머니는 2년째라는군요. 아들, 딸이 다 해외에 있어 가끔 전화만 온대요. 옆 침대 최 할머니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이 마비됐는데 가족들이 6개월째 얼굴을 안 비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스며들던 오후였어요. 도연과 미영이 면회를 왔습니다. 미영이는 억지로 웃는 표정이 역력했고 도연이도 어딘가 말을 아끼더군요. 엄마, 병원 괜찮지? 여기 시설 좋대. 응, 뭐 그래. 대답을 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둘이 슬쩍 병실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도연이와 미영이의 대화가 들렸어요. 엄마도 편해지셨고 우리도 이참에 집 정리해야지. 근데 그렇게 바로 내놔도 돼? 엄마 아직 완전히 여기 적응도 안 하셨는데. 민서 학원비도 밀렸고 대출도 넘쳐. 지금 아니면 답 없어. 그 집만 팔면 숨 좀 쉴 수 있어. 우리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집? 우리 집을 팔려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더는 듣지 않아도 알겠더군요.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그 틈에 집을 팔 계획이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서 여길 보낸 게 아니구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설거지 물을 잠깐 깜빡한 거, 현관 비밀번호 헷갈린 거. 그걸 빌미로 편하게 쉬라며 날 여기 앉혀놓고 뒤에선 집 정리를. 나는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 박 할머니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다 그런 거야. 자식들이 부모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자기들 살 궁리하는 거지. 그 말에 가슴이 시리도록 공감됐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분노, 서운함, 허탈함, 그리고 깊은 상처. 그 모든 게 가슴 속에서 뒤섞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절대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믿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걸 부정부터 하게 됩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 없어. 그날도 그랬습니다.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그 말. 그 집만 팔면 숨 좀 쉴 수 있어. 우리도. 그게 귀에 쟁쟁 울리는데도 나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애들이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설마. 그런데 사람 촉은 무섭게 정확하더군요. 그날 오후 도연이와 미영이가 다시 병실에 왔습니다. 미영이는 잔뜩 굳은 얼굴로, 도연이는 자꾸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더군요. 엄마, 여기 괜찮지? 아침에 전화도 잘 받으셨다며? 그냥 그렇다. 내 말투가 차가웠는지 도연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영이는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둘이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는 걸 봤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 구석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도연이와 미영이의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부동산에 다시 확인했어. 응, 근데 엄마 명이라서 동의 없으면 어렵대. 이참에 엄마 설득 좀 제대로 해봐. 검사 결과도 곧 나오고.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엄마 아직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여보, 우리 더 이상은 못 버텨. 민사 학원비도 밀리고 카드값은 넘쳐나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 엄마 동의 집.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맞춰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놓고 그 사이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도연이와 미영이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 뛰고 손끝이 저릿저릿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을 지킨 집, 남편과 땀 흘려 꾸민 보금자리, 그 집을 팔아서 빚 갚고 생활비 메꾸겠다고? 복도 끝 창가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엔 환자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풍경을 보는데 서글픔이 목을 꽉 조였습니다. 나는 저들처럼 가족 품에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날 저녁 병실 창밖을 바라보다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이 막을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옆 침대 박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또 속상한 일 있었어? 여기 오면 다들 그런 날 있어. 나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붉게 물든 저녁 노을 속에서 내 인생도 그렇게 저물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멀쩡하다는 걸, 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어스름이 스며들 때까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속으로 같은 말을 수십 번도 넘게 되뇌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집은 내 손으로 지킬 거야. 사람들은 늙으면 다 흐릿해지고 잊고 사는 줄 압니다. 근데 아니에요. 늙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들은 뼈에 새기듯 남습니다. 나에게 그게 바로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 집엔 남편과의 추억, 어린 도연이 울고 웃던 모습, 내 모든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우린 허리띠 졸라매며 그 집을 마련했죠. 시멘트 냄새 배어 있던 그 작은 집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가족의 삶을 채워갔어요. 도연이 첫 걸음마를 떼던 날 벽지에 크레파스로 낙서하던 어린 모습, 남편이 밥상 앞에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웃던 얼굴. 그 모든 기억이 그 집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걸 팔아치우겠다고? 그 집을 처분해서 민서 학원비를 내고 카드값을 맡겠다고? 내 가슴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일부러 병원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퇴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담사는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장기 입소신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멀쩡한 사람이 평생 여기 갇혀 있어야 합니까?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상담사는 눈치를 보더니 결국 말을 돌렸습니다. 직계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해요. 보호자분께 말씀드릴까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보호자 없이 결정할 수 없는 치매 환자 취급하는 거였어요. 그제야 더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단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알던 법률사무소 오래된 지인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도 일하고 있더군요. 며칠 뒤 그분이 병원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 서류 확인해 봤어요. 집 등기 아직 정옥 씨 단독 명의예요. 근저당도 없고 담보도 없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숨이 탁 막혔다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찜찜함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몰래 뭘 꾸미면? 지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호자 동의만으론 집을 팔 수 없어요. 정옥 씨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인생을 정리하려 했다니. 나는 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나 퇴원할 거다. 집으로 돌아간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좀 더 쉬면 안 돼? 검사도 마저 받고. 그럴 필요 없다. 나 멀쩡하다. 그리고 내 집 팔 생각 꿈도 꾸지 마라. 그제야 도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어떻게 아셨어요? 다 들었다. 내 귀가 멀쩡한데 어떻게 모르겠니? 나는 평생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자식 키운다는 이유로 며느리 눈치 보며 입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내 인생, 내 집, 내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결국 병원 퇴원 수속을 마쳤습니다. 짐을 챙기며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 퇴원하신대. 그래. 가족이 허락했나 봐. 나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쥐는 일뿐이었어요. 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낡고 허름해도 따뜻하고 정겨운 우리 집. 남편이 꽃 심어놓은 작은 마당, 도연이 낙서하던 담벼락, 그 모든 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텅 빈 집안에 햇살이 스며들고 오래된 커튼이 살랑거렸어요. 여기가 내 자리다. 아무도 내 의지 없이 나를 치울 순 없어.
그 순간 진짜 나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부터 내 방식대로 내 집과 내 인생을 지킬 겁니다. 절대로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낡은 집을 쓸고 닦으며 몸은 바빴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자니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아들 도연이,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내 손녀 민서까지. 그날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울렸습니다. 엄마 명이라서 동이 없으면 힘들대. 그 집만 팔면 숨 좀 쉴 수 있어, 우리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터전, 내 마지막 보루였던 집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내다 팔 계획을 세우다니. 하지만 더는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 얼굴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미영이도 그 뒤에서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왔어? 병원에 좀 더 있지. 내 집 돌아온 게 갑작스러운 일이냐? 멀쩡한 사람을 언제까지 병원에 묶어둘 참이었냐? 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민서 학원비에 카드값에 대출까지 솔직히 숨이 안 쉬어져. 그걸 왜 내 집으로 해결하려 드냐?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책임져야지. 그제야 미영이도 고개를 숙였고 도연이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를, 가족을 그렇게 몰아세우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 친구이자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뒤 그 지인이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정옥 씨 등기부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정옥 씨 단독 명의고 담보 설정도 없어요. 가족들이 동의 없이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변호사에게 위임장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달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동의 없이 뭐 꾸미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법적 조치할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현명하십니다.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동네 이웃들에게도 넌지시 말을 흘렸습니다. 혹시 낯선 사람이 우리 집 기웃거리거든 바로 나한테 얘기해. 옆집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정옥 씨, 뭔 일 있어? 그냥 요즘 세상이 험해서 그래. 괜히 이상한 사람들 들락날락하면 찜찜하잖아.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집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와 미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솔직히 많이 힘들어. 숨 좀 쉴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돼? 나는 그 말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들도 사정이 있겠지요. 하지만 내 인생, 내 집을 팔아 그 숨통을 트이게 할 순 없습니다. 도연아, 내가 선택한 삶, 내가 책임져. 내가 젊을 때 땅을 파서라도 너 키우며 살았다. 근데 이제 와서 내 집을 팔아서 너희 숨 좀 쉬겠다고? 그런 일은 없다. 미영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저희가 너무 급했어요. 급한 게 죄는 아니야. 하지만 부모 인생을 짓밟는 건 용서 못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도연이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며 말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다. 내 동의 없이 나 몰래 뭔 짓을 해도 절대 통하지 않아. 다음엔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숨통 좀 트이게 도와달라고. 그럼 나도 고민은 해볼 테니까.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한 복수였습니다. 더는 속지 않을 겁니다. 더는 내 의지 없이 내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말을 참 쉽게 씁니다. 가족이니까 믿어라.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라. 그 말들이 오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때론 달콤한 거짓말일 뿐이라는 걸. 며칠이 지나고 도연이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영도 함께였어요. 미영이는 평소보다 수척한 얼굴로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너무 벼랑 끝이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제대로 생각도 못했어요. 그 작은 목소리에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미영이도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얼마나 눈치를 보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동안 사느라 숨이 막힌 건 나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미영이의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괜찮다, 미영아.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란 게 약해지고 흔들리는 거지. 근데 다음부턴 내 허락 없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일 절대 없어야 한다. 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연이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도 많이 후회해. 엄마도 지치셨을 거 알면서 우리 사정만 앞세웠어. 처음엔 그냥 엄마 편하게 모시려고 했던 건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지. 힘들면 욕심도 생기고 실수도 하고. 나도 젊을 땐 그랬다. 도연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날 용서해 줄까 싶어서 계속 머뭇거렸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는 내 인생을 내 맘대로 결정하지 않는 거다. 가족이라서 믿는 건 좋아. 근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인생을 조정해선 안 된다. 그 말에 도연이도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마친 뒤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히 내 인생을 지킬 방법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님, 내 집, 내 동의 없이는 누구도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다 묶어주세요.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분 불가 가처분 신청 걸어두겠습니다. 이젠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 터전, 내 마지막 보루를 법으로 단단히 지켜낸 겁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내 집을 함부로 넘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로 내 삶을 지켰고 법으로 내 터전을 지켰으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다시는 나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거 하나에 속고 살진 마세요. 진짜 가족은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 위에 다시 마음을 쌓는 데서 시작됩니다. 도연이도 미영이도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진 못했지만
이젠 서로 조심하고 조금씩 다시 말을 트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렇지요. 한 번 금이 가면 쉽게는 안 붙지만 애쓰면 다시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나는 오늘도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만큼 우리 가족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겠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서로 지켜주는 존재가 돼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속 시원하면서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